살다 보면 예고 없이 문득 내 삶의 좌표를 통째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제게는 그 순간이 친구 숙자의 장례식장에서 찾아왔어요. 국화꽃 향보다 진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나직한 울음소리가 법당 안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친구, 시집와서 평생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흙처럼 달아버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은 당연히 슬픔과 추모로 가득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그런 애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숙자를 등지고 상주 완장을 찬 아들과 딸이 빈소 한쪽 구석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분명히 강남 아파트는 준다고 하셨잖아. 오빠는 장남이라고 평생 받아먹고 살았으면서 양심도 없어? 그 상가는 내 몫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숙자가 눈을 감은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식들은 벌써 유산을 두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숙자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친구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서글퍼 보였습니다. 숙자야, 너는 알고 있었니? 내가 평생을 바친 자식들이 저런 짐승 같은 모습이었다는 걸. 장례식장을 나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심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장사의 아들, 딸을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는데 보탰습니다. 제 인생은 자식들의 인생을 위한 발판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다를까? 이영지, 이영철. 제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고 착한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자의 자식들도 숙자에게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제 품에 안겨있는 어린 영지와 영철이. 저 행복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며칠을 알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자식들도 숙자의 자식들처럼 내 재산을 두고 다툴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이 재산이 자식들 사이에 우애를 갈라놓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위험하고 어쩌면 잔인할 수도 있는 연극을 한번 해보기로요. 살아있는 동안 제정신이 온전할 때 그들의 진짜 속내를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박 원장의 병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대뜸 어디가 아파서 왔냐며 걱정부터 했어요. 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제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원장, 나 좀 도와줘. 내가 췌장암 말기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서 한 통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 말에 박 원장은 기겁을 하더군요. 펄쩍 뛰며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 자식들한테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미자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식들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겠다는 건가? 절대 안 돼. 이건 의사로서의 내 양심이 허락 못해.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숙자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일, 그리고 제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과 두려움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대로는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애원했습니다. 제 절박한 모습에 박 원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미자 씨, 이 일로 상처받는 건 결국 당신일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어? 상처받더라도 진실을 아는 게 나아. 모른 척 기만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저는 시한부 환자라는 역할을 연기할 첫 번째 무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여러 림프절에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진단서에 적힌 글자들이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연극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했어요. 변호사에게는 자식들 모르게 재산을 정리해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운을 뗐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절차와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적 요건들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상담을 마쳤죠. 변호사는 제가 왜 자식들을 배제하려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배우들을 무대 위로 부를 차례였죠. 주말 저녁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기운 없는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나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구나.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좀 내서 집으로 오너라. 사위랑 며느리도 다 같이 와야 한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딸 영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들으렴.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과연 나는 이 연극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오후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딸 영지와 사위 박서방이었어요. 영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살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엄마, 어디 안 좋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요? 괜찮다. 어서 들어오너라. 곧이어 아들 영철과 며느리 김인나가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무뚝뚝하게 고개만 까딱하며 들어왔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죠. 모두 거실 소파에 둘러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맞은편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의 행복한 모습과 현실의 어색한 공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한 대사였습니다. 다들 바쁜데 오라고 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조금씩 긴장감이 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가장 비극적인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 대사를 뱉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 말기란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고 의사가 길어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구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순간 정지된 그림처럼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딸 영지였어요. 영지는 어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어떤 병원에서 그런 엉터리 진단을 해요. 다시 검사 받아봐요. 네.
제가 더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오열했지만 그 눈물에서 진심 어린 슬픔보다는 과장된 연기의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 영철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이성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병원인데요? 진단서 보여주세요. 오진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슬픔에 빠지기보다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며느리 인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리며 남편인 영철과 저를 번갈아 훑고 있었어요. 사위 박서방은 그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아이고 장모님 하고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박 원장이 만들어준 가짜 진단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아들의 눈빛이 냉정하게 종이 위를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연극은 가짜지만 저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진짜 연극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슬픔과 충격을 연기하는 저들의 가면 아래서 꿈틀거리는 진짜 욕망을 저는 똑똑히 지켜볼 작정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이 있었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식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어색한 정적과 미묘한 긴장감만이 맴돌았죠. 저는 일부러 더 아픈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시간을 보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빠진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연극의 관객은 제 자식들이고 심사위원은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 상태를 살피러 온 것은 역시 딸 영지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느릿느릿 현관문을 열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한 딸과 그 뒤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위 박서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지는 제 팔을 부축하며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잠은 좀 잤어요? 제가 엄마 걱정돼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왔냐, 괜찮다. 늙으면 잠도 없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지는 들고 온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백화점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바구니였지만 저는 포장지 한쪽 구석에 가격표를 떼어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런 과시적인 효심이 바로 영지의 방식이었죠. 영지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에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한참 동안 제 건강을 묻고 병원의 처방에 대해 묻던 영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는 달마다 몇백씩 깨지고 서방 월급은 그대로고 서울에서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하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의 하소연은 그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 집도 참 오래됐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고생해서 장만하신 거 알지만 나중에 상속 같은 거 하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워낙 올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왔구나. 결국 이 말이었습니다. 제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챙겨야 할 실리에 대해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기나긴 서론에 불과했어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젊음과 맞바꾼 곳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함께 풀칠을 하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지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 방을 가졌다고 기뻐하며 뛰어다니던 모습도 눈에 선했죠. 그 모든 추억이 깃든 공간이 이제는 세금과 시세라는 숫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숨기고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아직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제 단호한 대답에 영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사위 박서방이 거들고 나섰어요. 장모님, 영지가 장모님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고 있네. 내 딸인데 내가 왜 모르겠나. 그 마음만 고맙게 받으마. 저는 일부러 눈을 감으며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힘이 없다는 무언의 신호였죠. 영지와 사위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더 건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식탁 위에 놓인 화려한 과일 바구니가 마치 제게 보내는 조이금처럼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다음 날 오후에는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김인나가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며 살갑게 문을 열고 들어섰고 아들 영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나의 손에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파는 비닐봉지에 담긴 오렌지 몇 개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영지가 가져온 백화점 과일 바구니와는 초라한 비교가 되었지만 어쩌면 그게 더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인나는 제 앞에 오렌지를 까서 내밀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은 좋아 보이세요. 약 잘 챙겨 드시고 좋은 생각만 하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아들 영철은 소파 한쪽에 묵묵히 앉아 있더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혹은 굳이 할 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듯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제잘거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그 얄팍한 수다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어색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피곤한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스르르 눈을 감았죠. 잠든 척 혹은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은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자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며느리 인나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툭 치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축은행에 넣어둔 예금, 그거 만기가 언제라고 했죠? 아마 내년 초일걸. 왜? 아니, 그냥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험금은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좀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마 생활비로 다 쓰셨겠지. 에이, 설마요. 분명히 어디 따로 두셨을 거예요. 어머님 성격에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잖아요. 집 말고 현금으로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그들의 대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재산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딸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들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현금을 탐내고 있었어요. 제 귓가에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무덤을 파헤치는 하이에나의 소리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아들은 이제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숨을 죽인 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쿨러 하고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어요. 서로를 마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니? 나도 좀 같이 듣자꾸나. 며느리 인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 사는 얘기 좀 했어요. 어머님 주무시는데 방해될까봐 조용히. 그들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 내외에 대한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황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딸 영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흥분한 딸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방금 영철이네 다녀갔다면서요? 걔네가 귤 한 봉지 사들고 와서 집안 구석구석 훑어보고 갔다던데, 맞아요? 왔다 갔다. 그건 어떻게 알았니? 엄마, 그걸 몰라요? 걔네 속셈이 뻔하잖아요. 엄마 아프다는 핑계 대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염탐하러 온 거라고요. 특히 그 김서방, 아주 음흉한 사람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딸은 마치 제가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열을 냈습니다. 동생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자신만이 진정으로 저를 위하는 자식이라는 점을 필사적으로 간조했어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영지와의 통화가 끝나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 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방금 누나랑 통화하셨죠? 누나네 요즘 사업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누나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픈 엄마 등쳐먹으려는 속셈이 빤히 보여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의심, 탐욕스러운 주장들이 전화선을 타고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제 눈에는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아픈 어머니의 병세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심만이 전화기 너머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알았다. 이제 그만하거라. 피곤하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배우들은 가면을 벗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극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너희의 민낯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기로 결심하자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탐색전이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염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선봉에 선 것은
역시 딸 영지였습니다. 영지는 이번에는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끓였다고 주장하는 전복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보온병에 붙어 있는 유명죽 전문점의 스티커를 보고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 전복죽 좀 끓여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야 해요. 고맙다. 너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영지가 차려준 죽을 깨작거리며 먹는 척했습니다. 영지는 맞은편에 앉아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한참 동안 제 건강과 안부를 묻던 그녀는 드디어 준비해 온 진짜 용건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어젯밤에 끔찍한 꿈을 꿨어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저랑 영철이랑 재산 때문에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꿈이었어요.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레퍼토리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 엄마, 이런 말 꺼내는 거 정말 죄송하고 불효막심한 거 아는데요. 엄마가 저희 남매 싸우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엄마 마음도 편하고 저희도 엄마 뜻을 따르는 길이고요. 영지는 핸드백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라는 글자와 함께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마침 제 친구 남편이 이쪽 일을 하는데 아주 꼼꼼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엄마가 힘들지 않게 제가 미리 다 알아보고 약속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그냥 엄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하루빨리 자신의 몫을 문서로 확정짓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없으면 너희가 알아서들 잘 나눠 가지면 되지. 뭘 벌써부터 그렇게 법까지 찾고 그러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법대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꼭 탈이 나요. 영철이 옆에 그 뱀 같은 여자가 버티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믿겠어요. 결국은 또 동생 내외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반응에 초조해진 영지는 한참을 더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다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변호사의 명함이 마치 저를 향한 최후 통첩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다녀간 지 이틀 뒤 이번에는 아들 영철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를 유능한 금융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죠.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제 지인인데 자산관리 전문가예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걱정이 돼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라니 참으로 그럴듯한 포장이었습니다. 컨설턴트라는 남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전문가용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현란한 용어들을 섞어가며 제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현재 어머님께서 보유하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그대로 두시면 향후 인플레이션과 세금 문제로 인해 실질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늙은이 행세를 하며 그들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컨설턴트는 마침내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이 위임장에 서명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 위임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찾는 척하며 시간을 끌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철아, 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내가 좀 읽어다오.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건너뛰거나 얼버무렸어요. 모든 자산에 대한 포괄적 처분 권한, 대리인에게 전적인 재량권을 위임함 같은 결정적인 문구들은 마치 없는 내용인 것처럼 슬쩍 넘어갔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아들의 손에 넘기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너무 복잡해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음에 내가 정신이 좀 더 맑을 때 다시 보자꾸나. 저는 머리를 감싸쥐며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컨설턴트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노인에게 더 강요할 수는 없었는지 결국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유언장을 쓰라고 압박하고 아들은 재산관리 권한을 넘기라고 저를 속이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전자상가로 나가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준비했죠.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인나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는 명분이었죠. 인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나다. 갑자기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숨이 차서 말하기도 힘들다. 저는 일부러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기하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소파 쿠션 밑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통화가 계속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며느리 인나는 제가 소파에서 기절한 듯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상태를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영철에게 거는 전화였죠. 제 휴대폰은 통화 상태로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 댁에 와 있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고 정말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인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듯 했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 아까 보니까 당신 누나가 변호사 명함을 두고 갔더라. 벌써부터 유언장 쓰라고 압박하는 모양이야. 우리가 한 발 늦었어.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 위임장은 받아냈어? 그녀는 초조하게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어머님이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상가 건물이라도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해. 안 그러면 당신 누나가 다 채워갈 거라고. 그 여우 같은 인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여우 같은 인간, 채어가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만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대화를 제 휴대폰과 제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인나는 한참을 더 남편과 작당 모의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는 제게 다가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제 탐욕스러운 괴물의 얼굴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쿠션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 연약한 목소리 뒤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증거물이었습니다. 이 증거물을 손에 쥔 순간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 연극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연극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자식들의 민낯을 한꺼풀씩 더 벗겨내기 위해서는 더 극적인 상황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주말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쓰러지는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몸이 너무 좋지 않으니 다들 와서 내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그들은 약속한 시간에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일부러 물컵을 들다가 손을 떠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린 순간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죠. 엄마, 엄마, 왜 그래요? 딸 영지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들 영철이 상황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일단 119에 전화. 안 돼. 영철의 말을 자른 것은 뜻밖에도 영지였습니다. 119 부르면 기록에 다 남고 병원 가면 검사하고 입원하느라 돈이 얼마가 깨질지 몰라. 일단 영철이 차로 빨리 모시고 가자. 내 차로? 영철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워졌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며느리 인나가 질색하며 말했어요. 어머, 당신 차 시트 새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뭐라도 묻으면 어떡해요. 그럼 누나 차로 가면 되겠네. 매형차는 더 크고 좋잖아. 아들의 말에 이번에는 사위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아니, 처남. 우리가 모시고 가면 병원 수속부터 비용까지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이건 잘 상의해서. 저는 쓰러져 앓는 연기를 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병원에 데려갈 것인가, 누가 병원비를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자기 차 시트가 더러워질까봐, 병원비를 뒤집었을까봐 그들은 제 앞에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제 자식들이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그들은 결국 119도
자가용도 아닌 택시를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택시비를 낼 것인가를 두고 또 한참을 다투더군요. 결국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택시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그들의 추한 싸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사위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들이었구나. 병원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 친구인 박 원장에게 미리 부탁해둔 덕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간병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 마치 재판이라도 하듯 저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딸 영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이제는 정말 엄마 곁에 누군가가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 영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혹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같은 말을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영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시다시피 제가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는 것만 해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이에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현실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 인나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 생활하는 여자가 어떻게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겠어요. 상사 눈치 보여서 휴가 한번 내기도 힘든 세상인걸요. 그리고 제가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건 들지도 못해요. 그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이 저를 모실 수 없는 이유를 정성껏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진짜 해결책을 제시했죠. 제안을 한 것은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된 오피스텔 하나 있잖아요. 그거 처분하면 보증금에 월세까지 꽤 나올 텐데 그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구하고 병원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다른 3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역시 영철 씨가 똑똑해. 그게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네요, 장모님. 그들은 제 재산을 팔아 저를 돌보겠다는 기막힌 해결책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는 듯 뿌듯한 표정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돈으로 제 집을 팔아 저를 돌보겠다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효도였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집을 팔라고? 제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을 느꼈는지 영지가 다급하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를 편하게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그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김미자의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간병 비용을 마련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듯 후련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인나가 혼자 반찬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살갑게 굴며 제 옆에서 제잘거렸죠. 제가 잠시 차를 내오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제가 가장 아끼던 골동품 찻잔 세트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돌아간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제게 선물했던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걸 옮기려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나 봐요. 인나는 호들갑을 떨며 미안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짜증이 서려 있었죠.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곧 돌아가실 분이 이런 비싼 그릇은 다 뭐하러 가지고 계셨어요? 살아있는 저희나 좀 도와주시지. 이 찻잔 살 돈이었으면 우리의 영어 유치원은 보냈겠네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잔인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추억과 사랑이 담긴 물건을 제 죽음과 손주의 학원비를 저울질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며느리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게 남았던 마지막 한 방울의 정마저 그 순간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널브러진 찻잔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제 침묵이 무서웠는지 며느리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간 뒤 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와 찻잔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은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한번 부서지고 나니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제 마음 말입니다. 저는 깨진 찻잔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준 상처와 모멸감을 나는 몇 배로 돌려주리라. 그때부터 제 복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을 치우며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덩이가 공존할 뿐이었죠. 자비는 없었습니다. 동정도 사치였어요. 이제부터는 연극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증거로 수집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에 다음으로 걸려든 사냥감은 사위 박서방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사위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양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평소 그의 얄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무리한 지출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풍기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모님, 기력 없으실 텐데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한 병 사왔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잔씩만 하시면 몸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이런 비싼 걸 다 사오고 자네 형편도 넉넉지 않을 텐데. 제 말에 사위는 손을 내저으며 너털 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장모님. 저한테는 장모님이 하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혼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공손하게 앉아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마치 중대한 비밀이라도 털어놓으려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까지 지어 보였죠. 장모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시니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다른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눈을 감으실 때 영지 걱정은 덜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영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딸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들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빳빳한 종이로 만든 브로슈어를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미래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 제안서라는 거창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아주 유망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데 앞으로 10년, 20년은 보장된 미래 먹거리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원금의 2배는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원금의 2배라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나? 있습니다, 장모님. 이건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제가 장모님을 제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기에 특별히 드리는 제안입니다. 장모님께서 저에게 상가 건물 보증금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서 영지 호강시키며 살게 하겠습니다.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 딸 걱정은 덜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장모의 돈을 빼내 자신의 부실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속셈을 효도와 아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전에도 그의 사업 실패를 몇 번이나 제 돈으로 막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어리숙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왜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왔나? 제 순진한 질문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장모님. 은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또 담보를 요구해서요. 하지만 이건 확실한 사업이라. 확실한 사업인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인가? 저는 계속해서 순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질문이 허점을 찌를수록 그는 점점 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자신이 가져온 제안서를 다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네. 자네가 알아서 잘하게. 나는 이제 돈 같은 건 다 부질없어. 사위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그가 두고 간 양주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창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주는 것은 독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위가 다녀간 며칠 뒤 이번에는 며느리 인나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찻잔 사건 이후로 제 눈치를 살피며 한동안 뜸했었죠. 저는 그녀를 제 무대 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나야, 나다. 너가 지난번에 내 방 정리 좀 도와준다고 했지?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와서 옷장 정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언제나 제 방 그 중에서도 제 패물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제 옷장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화장대 위에 놓인 자기의 패물함을 곁눈질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하며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옷 정리를 마쳤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패물함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어머님, 이거 정말 예쁘네요. 자개가 참 곱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패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결혼 반지,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온 작은 금부치들이 들어 있었죠. 모두 제 인생의 마디마디가 새겨진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인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해 보이는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목걸이 하셨을 때 정말 여왕님처럼 고우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녀는 제 손에 목걸이를 쥐어주며 감상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가시고 나면 제가 이거라도 보면서 어머님을 추억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유품을 달라는 그 대담함과 잔인함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나 추억이 아니라 오직 진주의 광채와 금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냐?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마. 제 긍정적인 반응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라며 기뻐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라. 너는 내 보석이 아니라 내가 설치한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딸 영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잘 들리지 않는다며 볼륨을 최대한 키웠죠. 딸과 안부를 묻고 있는데 마침 함께 있던 사위 박서방이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번호를 눌러 통화 병합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마침 인나에게서 전화가 오네. 다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내가 전화를 합쳐볼게. 요즘 휴대폰은 이런 것도 다 되는구나. 저는 늙은이가 신기한 기능을 써본다는 듯 어설프게 연기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아, 안녕하세요. 그렇게 사돈지간인 두 사람이 제 전화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숨이야. 저는 전화기를 소파 위로 떨어뜨리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화를 끊었거나 혹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 인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머님 어떠신가요? 방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맞아요. 제가 아까 낮에도 다녀왔는데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셨어요. 그들은 제 상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께 사업 이야기 좀 해보셨어요? 저희는 오늘 폐물 이야기를 꺼내봤는데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아, 정말입니까? 저는 오늘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장모님께서 보통 깐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니까요. 일단 구체적인 재산 목록이라도 파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다음에 갈 때 서류 같은 거 없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발견하시면 서로 공유하시죠. 우리끼리는 뭉쳐야 합니다. 그들은 제 귀가 듣는 줄도 모르고 추악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제 손안에 그들의 목소리로 담긴 완벽한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저는 사냥꾼이 덫에 걸린 짐승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연극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이고 추악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 바로 손주들을 무대 위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방패 삼아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는 비겁한 작전이었죠. 그 시작은 딸 영지였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영지는 초등학생 아들, 그러니까 제 외손자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하러 온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영지는 아이를 제 앞에 떠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준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데려왔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옆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이는 잔뜩 긴장한 채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영지는 아이에게 눈짓을 보냈고 아이는 엄마의 신호를 받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영지를 쳐다보았어요. 영지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연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서 준비한 말을 하렴. 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사를 읊는 것이 분명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네.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제 딸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가르쳐 제 재산을 탐낼 수 있을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다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준아, 누가 그런 걱정을 하니? 할머니가 있는데.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 줄게. 저쪽 방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렴. 저는 아이를 다른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영지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엄마 아프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하거라. 내 속셈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다시는 내 앞에서 아이를 방패로 세우지 마라. 그건 내 어미인 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제 단호한 일침에 영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자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실패를 거울 삼아 아들 내외는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며칠 뒤 중학생인 손녀딸을 데리고 나타났죠. 제 손녀는 어린 손자와는 달랐습니다. 이미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어쩌면 부모의 탐욕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였죠. 손녀는 제 앞에 서서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여기서 예쁜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에요. 카페? 네. 여기 상가 건물 위치가 딱 좋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이 건물 져주세요. 어차피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계산적인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들 내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녀의 당돌한 요구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딸 참 똑똑하고 야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효도나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미덕이었던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 수완이라도 있니? 카페를 차리려면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닐 텐데. 제 예상치 못한 반격에 손녀는 물론이고 아들 내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며느리 인나가 나서서 딸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애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핀잔을 주시면 어떡해요? 다 어머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어머님 이름으로 된 카페를 만들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픈 환자 연기를 시작하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들 역시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죠.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노리는 약탈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정점을 찍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희들이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니 나도 이제 슬슬 유산 정리를 해야겠다고 모호한 말을 흘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이 자신들의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라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주말 그들은 모두 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서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딸 영지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마지막은 딸인 제가 모셔야죠. 이 아파트는 제가 물려받아서 엄마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 영철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인 내가 있는데 어딜 넘봐? 아버지가 남기신 저 상가 건물은 당연히 대를 이을 나한테 와야지. 그게 우리 집안의 법도다. 법도?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해. 결혼할 때 집 사준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간 건 벌써 잊었어?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 뭔 소리야? 받은 게 얼만데. 그들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과거에 누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누가 더 부모에게 잘했는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도 가세하여 자기 배우자를 옹호하며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사람이 장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 거야. 말 조심하세요. 저희 남편이 더 잘했어요.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픈 노모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오직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니 그들의 싸움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실컷 싸워라. 너희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 남김없이 다 보여주어라.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할 테니. 가족이라는 이름의 연극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앞세운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제 앞에서 추악한 싸움까지 벌인 자식들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급함에 불을 지핀 것은 제가 우연히 흘린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저는 의사 친구인 박 원장에게 부탁해 새로운 진단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급격한 병세 악화로 자녀 기대 수명 2개월로 단축됨. 저는 이 진단서를 제 서재 책상 위에 마치 실수로 올려둔 것처럼 놓아두었습니다. 그 미끼를 가장 먼저 문 것은 아들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병세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이제 갈 때가 된 모양이다. 저는 체념한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빨리 여기에 서명부터 하셔야 해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이런저런 동의서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눈이 침침한 척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원 동의서, 치료 동의서라는 글자들 사이로 교묘하게 끼워 넣어진 다른 문서들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 제 아들이 제 모든 재산을 날로 삼키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제게 들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글자냐. 내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구나. 저는 서류를 받아드는 척하다가 손을 떨며 침대 옆에 있던 물컵을 실수로 엎질렀습니다. 물이 쏟아지며 서류들을 완전히 적셔버렸죠. 어머나, 이를 어째.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젖어버린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젖은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구겨쥐고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쿵쾅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탐욕을 넘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에 인간에 대한 환멸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아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딸 영지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아들보다 더 교활하고 음험했죠. 그녀는 어느 날 화사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한 장의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곳을 알아냈어요. 여기 보세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인 요양원이에요. 여기서 전문적인 간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팸플릿 사진 속 요양원은 푸른 숲에 둘러싸인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나름대로 조사를 마친 뒤였죠. 영지야, 참 좋은 곳이구나. 그런데 이름이 낯이 익네. 혹시 은빛 안식처라는 곳이니? 제 질문에 영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엄마도 아세요? 맞아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곳이라 자리 구하기도 힘들대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지. 작년의 사건으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바로 그곳이더구나. 입소한 어르신들 식비 빼돌리고 상한 음식 먹이고 병든 노인을 방치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영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착오? 내가 직접 그 뉴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착오일 리가 있나? 너는 이 어미를 그런 생지옥에 보내놓고 이 아파트를 차지할 생각이었니? 제 추궁에 영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파들파들 떨 뿐이었죠. 자신의 추악한 계획이 들통나자 그녀는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 좋으라고 그런 거지. 그런데 엄마는 왜 제 진심을 그렇게 나쁘게만 받아들이세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녀는 울부짖으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그녀가 남기고 간 요양원 팸플릿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마지막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의무라도 다하려는 듯 저녁 시간에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싸구려 내복 한 벌을 선물로 내밀며 오래오래 건강하시라는 위선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들은 어색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이 흔들리는 제 마음처럼 위태롭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촛불 너머로 보이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일을 맞은 어머니에 대한 축하의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겨움과 제 재산을 향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제가 촛불을 불어 끄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거실에 걸린 그림 말이에요. 유명한 화가 작품이라던데 나중에 경매에 내놓으면 꽤 받겠어요. 형님, 그건 너무 속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 저 자개장이 훨씬 비쌀걸요. 그들은 제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제 집안의 가구와 물건들에 대해 값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탈을 앞둔 도적들처럼 서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하거라. 제 목소리에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향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지막 생일을 이렇게 챙겨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다음 주말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모두 모이거라. 내 모든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 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희망에 가득 찬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준비한 내 마지막 생일은 이것이었구나. 그럼 이제 내가 준비한 너희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거라. 저는 촛불이 꺼진 케이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길고 끔찍했던 연극은 이제 가장 화려한 피날레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생일날 예고했던 유산 발표를 위해 저는 시내에서 가장 격식 있고 값비싼 한정식 집에 가장 큰 별실을 예약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대로는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죠. 윤희나게 닦인 마룻바닥과 정교한 자수가 놓인 비단 방석,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대나무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곧 벌어질 추악한 소동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고른 장소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인 박 원장과 최 변호사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오늘 있을 일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장한 제 모습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방 한쪽 구석, 병풍 뒤의 자리에 조용히 앉혔습니다. 자식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으면서도 방 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늙은이가 아니라 우아하고 위험 있는 대가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남색 비단 치마에 옥으로 만든 놀이개를 차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을 직접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감독이자 배우 그 자체였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칫날이라도 되는 양 모두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습니다. 딸 영지는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었고 아들 영철은 새로 맞춘 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죠. 사위와 며느리도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별실의 화려한 풍경과 제 당당한 모습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이어 있을 유산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세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들의 아첨을 들으며 저는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곧이어 진수성찬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절판과 신선로, 갈비찜과 대하구이. 평생 제가 자식들을 위해 차려주었던 밥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화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죄수들처럼 보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모두의 동작이 일제히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맑은 청주가 담긴 잔을 높이 들고 낭낭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유산을 발표하는 자리가 맞다. 하지만 그 전에 지난 몇 달간 너희가 아주 열심히 출연해준 한 편의 연극을 다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너희의 아주 뛰어난 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연결했죠. 첫 번째로 재생한 것은 며느리 인나가 제 집 주방에서 남편 영철과 작당 모의를 하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어머님이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상가 건물이라도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해. 안 그러면 당신 누나가 다 채워갈 거라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며느리 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스피커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저는 멈추지 않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박서방과 며느리 인나가 제 전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추악한 동맹을 맺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께 사업 이야기 좀 해보셨어요? 제가 다음에 갈 때 서류 같은 거 없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발견하시면 서로 공유하시죠. 우리끼리는 뭉쳐야 합니다. 사위 박서방은 고개를 푹 숙여버렸고 며느리는 입술을 파랗게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생한 것은 제가 깨뜨린 찻잔 앞에서 며느리가 내뱉었던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솔직히 곧 돌아가실 분이 이런 비싼 그릇은 다 뭐하러 가지고 계셨어요? 살아있는 저희나 좀 도와주시지.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딸 영지마저도 경악한 표정으로 올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우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영철이 입원 동의서라며 저를 속이려 했던 부동산 증여 계약서와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영철 씨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김미자 여사님의 서명을 받으려 했던 이 서류들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사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들 영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딸 영지를 향해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영지 씨,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알아본 요양원입니다. 작년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곳이죠. 만약 여사님께서 이곳에 입소하셨다면 보다 더한 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딸 영지는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공포와 충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마침내 마지막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박 원장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여사님의 주치의를 맡았던 박상현입니다. 박 원장은 의사 가운 대신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여사님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으며 여사님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겁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즉 저의 죽음이라는 전제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들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딸 영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아들 영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폭로가 끝난 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단 1원도 없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김미자 장학재단에 이미 기부 절차를 마쳤다. 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 내 통장에 있는 돈 한 푼까지 전부 말이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공들여 키운 최대의 실패작이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끝내겠다. 그리고 너희와의 인연도 여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어미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별실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절규와 울음소리,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식당의 환한 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걸어 나온 기분이었죠. 박 원장과 최 변호사가 제 뒤를 든든하게 지키며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잔인한 연극의 막이 그렇게 통쾌하게 내려졌습니다. 한정식 집의 묵직한 대문을 밀고 나오자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자식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분노와 절망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딸 영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들 영철은 이성을 잃고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는 안 돼요. 소송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 몫을 찾아낼 거라고요. 며느리와 사위는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악과 애원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들의 서툰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눈물에서는 단 한 톨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만이 가득했죠. 그때 제 앞을 막아서는 그들을 향해 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죠. 김미자 여사님께 더 이상 접근하시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재판 과정에서 오늘 공개된 녹취록과 위조 서류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평판 하락과 형사처벌 가능성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최 변호사의 냉정한 말에 아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지, 영철, 사위, 며느리 번갈아가며 걸려오는 전화를 저는 하나씩 아주 정성껏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수백 통의 문자가 쏟아졌지만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 세월의 고통과 상처를 지워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최 변호사와 박 원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원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걸 잊고 당신 인생을 살아. 다음 날부터는 후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마음 약한 친척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를 나무라려 들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설명을 믿지 못하는 큰 시누이에게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를 문자로 보내주기까지 했죠. 녹음 파일을 들은 시누이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동생네를 잘못 봤구나라며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의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에 저를 비난하려던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편에 섰던 몇몇은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알고는 등을 돌렸죠. 제 자식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잠잠해진 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식들과의 나쁜 추억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전문 청소 용역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제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버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식들이 쓰던 낡은 가구, 그들이 선물했던 위선적인 물건들, 심지어는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드러낼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응어리도 함께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팔리고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최고급 시니어 타운이었죠. 최신식 시설과 완벽한 보안,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집은 이전 집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훨씬 밝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들여놓고 아끼는 책들로 서재를 꾸몄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라인댄스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스텝에 삐걱거렸지만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꿈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춤을 배우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자유롭고 평온한 시간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자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완벽하게 적응한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항목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이었죠. 평생 시장과 식당 주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제게 세계 일주는 그저 텔레비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길고 화려한 코스의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아시아를 출발해 지중해를 거쳐 북유럽까지 무려 석 달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는 내내 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식들 먹일 반찬거리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예쁜 옷과 책들을 가방에 담는 기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축제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발코니에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낮에는 기항지에 내려 낯선 도시의 풍경과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파리의 센 강변에서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흠뻑 취했죠. 밤에는 배 안의 극장에서 화려한 쇼를 보거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시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행지 곳곳에서 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엽서의 수신인은 더 이상 제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타운의 댄스 동호회 친구들에게, 저를 도와준 최 변호사와 박 원장에게, 그리고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은하 학생, 나는 지금 노르웨이의 피오르 협곡을 보고 있단다. 빙하가 깎아 만든 이 위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구나. 은하 학생의 꿈이 이 피오르처럼 깊고 원대하게 펼쳐지기를 이곳에서 응원하마. 여행 중에 재단으로부터 온 메일을 통해 제가 보낸 엽서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은하 학생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학생의 진심 어린 감사 편지 한 통이 제 자식들이 평생 동안 제게 건넸던 모든 위선적인 말들보다 훨씬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김미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품에 안고 돌아온 자신감과 여유로 가득 찬 새로운 김미자로 다시 태어나 있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김미자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의 이사장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재단의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제 도움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사장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내가 재산을 남긴 이유란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으며 하루하루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연말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명품관을 둘러보던 중 저는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제 딸 영지였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고 윤기 나던 머리는 푸석했으며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입은 화려한 옷을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제게로 다가오기 위해 망설이며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엄마하고 달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길에서 마주친 모르는 행인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그녀의 절박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저 1초간 담담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저쪽 매장도 한번 가볼까? 새로 나온 코트가 아주 예쁘다던데. 저는 영지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친구와 함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그녀의 모습이 느껴졌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인이었으니까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친구와 웃으며 걷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 김미자입니다. 제 인생의 커튼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가장 화려한 막이 올랐을 뿐이니까요.